네,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여의도 3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프로 대신 김성룡 전 송파병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룡입니다. 네. 자, 옆에 계신 분은 지난번에도 출연하셨었는데요. 우리 장경상 프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프로입니다. 네. 저희 딱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1대 국회가 지난 5월 30일 개원했는데 원구성 협상이 계속해서 타결되지 않는 관계로 한 달 이상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사실 공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대 여당이 국회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독주해서 혼자서 끌고 왔죠. 단독 비리보를 했는데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이 다시 원내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176석의 더불어민주당과 103석의 미래통합당. 자, 과연 미래통합당이 당에 복귀하면 그러면 지금처럼 유권자나 시민들한테 능력이 없다, 무슨 전략이 부재하다 이런 욕을 안 먹고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103석을 가지고 네.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줬는데, 근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당내 이제 개혁이나 정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국회를 어떻게 이제 여당에 맞서서 잘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소홀한 것 같아요. 당일대로 지금 그건 성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그냥 굴러간다고 치지만 국회는 지금 시작된 지 벌써 이제 한 달이 훌쩍 넘었잖아요. 넘었죠. 예. 예. 근데 지금 거의 제로 베이스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거의 2달이 됐네요. 네. 그 5월, 그러면 아니면 한 달 하고 한 열흘 좀. 이제 원내대표가 출범한 지는 한 달 반이 넘었지만, 근데 이런 상태로 지금 이렇게 무전략이라든가 무이슈, 아젠다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는 네. 국민들 국회 참석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관심을 받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국민들로부터 좀 거의 무시당하고 있는 수준 아닌가요? 네. 무시당하면 다행인데 네. 관심이 없나요? 아예?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못 받는 거죠. 왜냐하면 야당이라는 게 어떤 전략이든 이슈든 뭘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싸우든지 아니면 끌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백석으로는 이제 끌고 가기 어렵다 그러면 적절한 타이밍에 상대방의 이제 약점이라든가 아니면 발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잡아야 되는 거고, 사실 태클하면 확실히 넘어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설프게 발목 잡아 자기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어떤 것도 제대로 이제 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밧다리를 걸었는데 자기는 걸었다고 치는데 안 보이는 거죠. 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지가 넘어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 넘어지니까 저거 헐리우드 액션 아니냐. 이제 이런 반응 보이는 거죠. 게다가 헐리우드 액션까지. 그래서 굉장히 애는 많이 쓰고 뭘 하는 것 같을 때 국민들한테는 점수를 못 받는 이런 이제 상황이 전개되니까 원내 대표 팀들도 좀 좀 머리가 아프겠지만 좀 더 치밀하게 좀 작전을 구사하고 좀 더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김프로는 원내 사령탑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잘 알 텐데, 아니 이렇게 원구성 협상에 이렇게 전략도 없고 하나 건진 게 없잖아요. 게다가 상임위 다 사임계 냈다고 했는데 이렇게 슬그머니 국회에 복귀해도 되나요? 빈손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여주는 저런 모양새 자체가 영남 자민련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영남 자민련 이라고 좀 보여져요. 자민련은 망했나요, 결국은? 결국엔 망했죠. 자민련은 이제 잊혀진 정당이 됐는데 큰일 났네요.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아주 배부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건 안 받건 영남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 토양 내에서 있는 주류들이 당을 이끌어가니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당은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이럴 때 전략가 이슈 선점을 잘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니 본인도 영남 출신 아닌가? 더군다나 TK인데. TK 출신이지만 가장 이 서울의 험지라는 송파병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송파병이 험지인가? 엄청난 험지입니다. 우리 그러면 헌정에서 한 번밖에 가져오지 못한 송파병 험지죠. 험지인가요? 험지입니다. 이번에도 14,000표나 차이나. 아니 우리 험지하면 도봉 아니면 구로 강북 이렇게 떠오르는데 송파 갑도 이번에도 차이가 얼마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송파 자체가
생각보다 거기 시골이에요. 예, 아주 이렇게 세련돼 있는 도농 강남하고는 복합지역이라. 다릅니다. 도농 그 정서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송파병에 아마 김건식 교수 대신 김성룡 나왔으면 격차 더 줄었다. 라고 확신합니다. 얘기를 들으면 기분은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쵸? 예, 네. 개인적으로. 왜 본인만 인정을 안 해? 주제로 넘어가, 주제로. 혹시 김건식 교수가 무섭나요? 무섭기도 하고. 자, 얘기를 하자면, 네. 이 원구성 협상하는 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사실은 첫 번째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저렇게 강하게 180석에 가까운 정당이 힘으로 물어붙이니까 우리가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는 정당으로 됐잖아요. 그 속에서 분명히 이 지도부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원외로 나가서 예전처럼 우리 강화문에서 싸워야 될 것이냐, 또 아니면 협상을 해서 7개밖에 안 되는 상임위를 받아야 될 것이냐. 지금 아직까지 그 답을 못 찾으신 것 같아요. 오늘 또 김성원 이 수석께서 지금 7개를 또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좀 발언도 오늘 나왔거든요. 원내 수석. 네, 지금 당이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구성하는 자체도 문제지만 당이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지를 전혀 지금 당은 못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다른 데 가서도 얘기했지만 이 당이 이런 거예요. 영남 자민련 얘기도 했지만 가마 타고 다니면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이 당이 자기네들 가마 타고 다니면서 이 중간에 지금 자동차도 안 타보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정당이. 정치개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이 영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까지 예전에 그 소위 말하는 산업화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계속 뭐 정치혁명, 뭐 세대혁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원구성 협상에도 그대로 나오는 게 이 전략의 부재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 인식 부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정당이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부재했다, 뭐 이슈 전제 못한다 이런 것도 문제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잘 봐야 되고 국민들이 어느 지점을 바라보고 이 정치, 이 야당이라고 하는 미래통합당에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를 명확하게 지금 판단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미래통합당이 지금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 궁금하시면 김성룡 위원장한테 근데 이게 그 말씀을 이어받자면 이 소수고 약자가 되면 뭐에 충실해야 되냐면 전략이 딴 게 없습니다. 원칙에 충실해야 됩니다. 원칙과 일관성에 충실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상임위원장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그러면 딴 게 없습니다. 모든 상임위원장을 표결하면 됩니다. 모든 상임위원장을 표결하면 됩니다. 그게 국회법상 원칙이고, 네네. 그러면 그 원칙에 충실하면 돼요. 나가서 표결해서 지문할 수 없는 거고, 네네. 뭐 거기서도 뭐 괜찮은 사람이 나가서 표를 더 많이 얻을 수도 있고 적게 얻을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무작정 그 민주당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다 가져가라는 법은 없겠네요. 한번 해보는 거죠. 네, 해보는 그게 거죠. 원칙이니까.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나가서 자기가. 근데 지금 상임위원장을 7개를 받고 6개를 받고 하는 게 네. 그냥 관례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상임위원장이 왜 그렇죠. 필요한지. 네, 근데 그건 네. 없어요. 그 설명은. 맞네요. 상임위원장이 왜 필요합니까? 맞습니다. 삼선 의원들 자리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상임위원장이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야당이. 상임위원장은 뭐 특활비도 아직 뭐 주는 것 같고 뭐 그렇던데. 물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상임위원장을 7개든 6개든 5개든 옛날 야당들은 우리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니면 뭘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명분 같은 걸 축적하면서 싸워나갔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이번 원내 협상에서는 그냥 이쪽에서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냥 관례니까. 관행대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뭐 독재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 예. 그래서 뭔가 좀 원칙과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되게 그리고 일관돼야 돼요. 그 소수가 일관성이 없으면 그때는 그냥 훅 갑니다. 진짜 이건.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소수는 진짜 그 힘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일관되게 꾸준히 나가야지 잘못하면 왔다 갔다 하면 진짜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안 되게 됩니다. 역시 저 장프로님은 원칙을 중시하시는 분이시라 이제 미래통합당에 더 씌워져 있는 여러 가지 그 부정적 프레임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 막말 프레임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일하지 않는다, 발목 잡는다 그런 정당이다. 또 세 번째는 뭐 예를 들면 색깔론만 내세우는 정당이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그 부정적 프레임이 더 씌워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의 모습은 역시나 징징대거나 발목 잡는 정당 아니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김정일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이 딱 그 지점인 거죠. 지금 다선 의원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을 하는 다선 의원들이 다 영남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영남이죠. 맞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뭐 충청에도 한 분 계시긴 하죠. 이게 뭐 징징거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지금 전면에 안 나서고 있지만 사실상 다 그 점 뒤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대신을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아예 그냥 지난번에 자기들끼리 결의했듯이 상임위원장 안 한다 그러면 그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걸 왜 안 지키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게다가 그렇게까지 결의해놓고. 네. 게다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 굉장히 좀 합리적인 분이신데 요즘 어떤 그 원내 정책이나 전략을 구사할 때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자고우면하고 자꾸 뭐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어요. 그래도 103석의 미래통합당은 지지율로 보면 40% 이상 거뒀는데 48% 얻은 민주당과 40% 얻은 미래통합당 뭐 이런 관점에서 자꾸 대응하다 보니까 그 수적으로도 밀리고 전략적으로도 안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뭐 동의하는 바고요. 하지만 잊지는 말아야죠. 국민의 지금 의석수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만 국민들이 지지해준 표로 따지자면 우리가 그렇게 여당에게 밀리지 않았다라는 그 자부심과 또 국민들이 그만큼의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건 잊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하지만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와 우리도 뒤에 40%라는 사람들이 있어. 든든한 뒷배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왜 이 미래통합당에게 이 탄핵당하고 어려워졌던 이 정당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줬는지를 이 국회의원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잘 모르시는 국회의원분들 계실 수 있는데 궁금하면 김성룡 프로한테 연락 주십시오. 네. 아유, 이거 나왔다 잘못될 것 같은데. 뭐 잘못돼?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옳은 말만 하는 방송이에요. 잘못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럼 뭐 전화번호 공개를 해주든가 뭘 전화번호, 예. 물어보려놓고 전화번호 이따 끝에 이메일이라도 끝에 공개를 공개하겠습니다. 해주든가. 예. 그래서 네. 하여튼 지금 이 사태에 관련해서 이 협상 관련해서도 좀 국민들한테 잘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상임위원장이 뭐 하는 일인지 그렇지. 국민들 몰라요. 그리고 정확하게 상임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그 상임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국민들은 전혀 관심 없이 그냥 상임위원장들 저 자리 가지고도 또 싸우려고 또 자기 그릇 찾으려고 미래통합당이 나서? 라고 국민들은 지금 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지. 말씀하신 원칙으로 돌아가 제일 처음에 가서 철저하게 밝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렇게 밝히는 게 아니라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은 이런 역할을 하고 법사위원장은 또 이런 역할을 하고 국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돼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차라리 국민들한테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적으로라도 호소를 하시고 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됐는지 알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미래통합당 가지고 있는 저 100몇 석이라고 영남 중심으로 만들어서 또다시 자기 밥그릇 싸움하려고 덤빈다라고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완벽하게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 본연의 임무를 하시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이 정부기관을 감사하고 또 감시하고 또 입법 과정의 역할을 하고 좀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마음을 바꾸지 못하면 국민들의 그 인식을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뭐만 하면 징징대는 정당 말씀하시는 대로 뭐만 하면 발목 잡는 정당 그리고 말하는 대로 색깔론과 이 한화파의 그 영광에서 아직까지 못 벗어난 정당으로 아주 구태한 정당으로 계속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발표해야 된다 그러는데 민주당이 너무 세게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더 세게 밟겠습니다. 자, 이제 국회에 복귀하고 나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금 이제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아니 달라진다기보다 사실은 지금 당이 그러니까 이론 체제도 아니고 이원 체제도 아니고 비상 체제잖아요. 비상 체제죠. 예. 기본적으로 당이 비상 체제라고 하면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비상한 그 소위 얘기해서 전략을 에브리데이 해도 모자랄 정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당이 되게 한가로워요. 지금 뭐 정강 정책을 고친다거나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소위 경제 혁신 방안을 짠다거나 뭐 특위가 5개나 있다면서요. 그다음에 이제 또 개별 의원들은 이제 초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는데 이제 몰두하고 있는 거죠. 각자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상임위 문제도 지금 의원들이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의혹이 많잖아요. 초선 의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상임위 배분에도 내부적으로도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상임위가 이게 그래서 자꾸 지금 이게 통일이 안 되는 게 전략 부재라고 얘기하는 게 자꾸 내부에서 상임위 하는 거는 우리들끼리 지지고 볶고하고 있고 또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장대로 여당 이러고 있으니까 도대체 뭐지? 라고 싶은 거죠. 지금 이 원구성 협상에서 야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도대체 뭐지?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각자의 뭔가는 있는데 야당으로서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뭔지가 없어요.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이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조호영 대표도 그렇고
두 사람 다 좀 이게 빠져 있어요. 야당이 지금 전국을 운영하고, 그러니까 대여 전략이라든가 전국을 운영하고 있는 데 있어서 국민들한테 지금 소위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해주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뭐지? 그게 뭐죠?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럼 모르면 없는 거죠, 그게. 예. 안 보이면 없는 거죠. 예. 저도 모를 정도면 아마 근데 대다수 통상적으로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언제 우리가 뭘 내놓을 거예요, 그러는데, 그건 매일매일 보여주어야 돼요. 두 달 후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과정을 보여주시든가. 그렇죠. 왜냐하면 삶은 끊이지가 않잖아요. 국민의 삶은 매일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 공무원이 일할 때 한 달 후에 결과를 발표하고 두 달 후에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발표를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럼 국민의 삶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연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라고 하는 행위는, 특히 정당은 에브리데이 연속적으로 뭔가를 국민들의 삶에 대해 가까이 접근해 있어야 돼요. 예. 뭔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당 내부 문제에 관한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네. 정작 국민들에 관한 얘기가 빠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당 내부 문제는 알아서 하시고, 그거는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부터 좀 감춰져 있는 부분이어야 되는 것이고, 예. 국민들을 위해 뭘 할 것인가, 우리가 뭘 고민하고 있어요, 요새 국민 삶 중에 뭘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 국회는 뭘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이번에 입법 전략은 뭐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강정책이 아니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바뀐 거예요. 우리 정강정책 고민에. 이거는 사실은 정강정책을 왜 자꾸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 뭐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만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국회에 복귀를 한들 네.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을 네.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뭔가 우선순위도 좀 바꾸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어서 뭐 다 공감하는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원내 혁신, 당내 혁신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야 되는 게 현 김종인 비대위에서 해야 될 역할일 건데요. 지금 이 원내 구성하는 거 봐서 원내 이 개혁할 수 있을까요? 원내 개혁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근데 그 역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좀 더 폭넓게 얘기 들으시고,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칙에 들어가서 이 국회가 뭐 하는 든지, 또 미래통합당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교수단체를 만들어서 있는 건지 국민들한테 좀 알리는 작업들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 당내는 이런 거지요. 지금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사실 뭐 짬뽕탕처럼 이 총선 직전에 저희 모여서 누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모인 건지 모르게 지금 청년 분야도 그렇습니다. 되게 복잡하게 지금 이렇게 엮여 있는데, 우리 지금 미래통합당 어떻게 해서 국민들의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조금 더 부강한 나라에 살 건지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을 당내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런 고민들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할 수 없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원내 개혁은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하셔야죠. 주도적으로 하셔야죠. 당내 개혁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하셔야 되는데, 네.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당대표라고 지금 네네. 본인의 역할이 말씀하신 대로 비상체제에 들어와서 당을 수습하는 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이지. 수습을 안 하고 있나요? 저는 수습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하, 벌써 그렇군요. 대권 노름에 선수들 모으는데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뭐 스무고개 한다고 누가 뭐 그랬던데, 장재원 의원인가요? 네.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이 내년에 있을 우리 울산, 부산, 지금 소식 경기도까지 나올지도 모르는 이 거대한 선거. 이 대선 직전에 큰 우리 선거가 열리는데요. 거기서의 얼마나 아름다운 경선을 이끌어내고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내는지가 지금 비대위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승리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대선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벌써 꼼꼼히 대선에 가 있어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본인이 하려고 하시는 건지 본인의 페르소나를 뽑아가지고 내세우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금 자기의 역할은 딱 그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보수 말 쓰지 마라 이런 이념적인 걸 지금 건드리라고 여기 오신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이 통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념과 철학을 알리는 통로를 잘 하시니까, 이 키워드 잡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걸 잘 하시니까, 그 역할과 재보궐선거에서의 이 국민들한테 우리가 달라졌다라는 이 경선을 그동안의 방식으로 위해서 막 치고 누르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선, 이 컨벤션 효과가 날 수 있게끔 하는 데까지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근데 너무 지금 대선까지 가 있으니까 국민들은 니들이 지금 무슨 대선을 먹으려고 하느냐? 그렇지, 오히려. 라고 욕먹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 파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 위법하고 부당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지휘권 발동에 대한 그 검찰 수뇌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우선 추미애 법무장관은 왜 이토록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휘권을 두 차례나, 사실 좀 이게 이제 한 15년 전에 김종빈 검찰총장 시절에 천정배 장관이었을 겁니다. 아마 한번 그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있었고,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오라고 해서 지휘하는 걸 말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검찰의 수사 독립성 때문에 장관, 특히 정치권에서 옮겨온 장관에게 그런 지위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제어하고 있는 상태인데, 추 장관은 벌써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을 뭐 탄핵하자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추 장관의 문제는 뭔가요? 그게 추 장관 개인 플레이일까요? 기본적으로? 근데 뭐 추 장관이 지금 그 검찰총장 뭐 임명권 관련된 얘기까지 뭐 아니 본인 입으로 하지 않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뭐 사퇴하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이잖아요. 국무위원이죠. 대통령의 의중 없이 법무부 장관이 혼자서 그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국회에 소위 얘기해서 인사청문회 대상인 검찰총장의 소위 얘기해서 임면에 관해서 네. 저렇게 혼자서 날뛴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정부는 지금 완전히 무슨 뭐 아사리판인 거죠. 이거는 정부도 아니죠. 맞습니다. 그렇게 네. 보진 않아요. 결국은 이거는 대통령하고의 교감 하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건 현 정부 하에서 속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그 작전을 펴고 압박을 하는 거라고 봐야지, 추미애 장관 개인이 무슨 법무장관이 혼자서 뭐 저렇게 날뛴다, 이거는 그런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추미애 수사권, 수사주의권 발동 뭐 이게 아니라 네. 사실 이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이 사실상 직접적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그거는 이제 뭐 법에 나와 있으니까. 네. 저기 뭐야, 검찰 원래 이제 검사를 수사는 검사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검사를 지휘해야 되는데 검찰청법 8조에 보면은 법무장관은 검사를 지휘를 못해요.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그래서 대신 이제 아주 개별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개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총장 한 사람만 상대로 해서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수사주의권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뭐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검찰총장도 검찰총장이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지휘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검사들을 지휘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도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검찰총장이 나 뭐 지휘 안 받을래 그래도 할 말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지휘를 받는데 내가 지휘를 안 받으면 돼요. 나는 검사를 지휘하는 거니까. 검찰총장은. 그렇죠, 그래서 검사를 지휘할 때는 뭐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했든 간에 뭐 지휘 받을게요. 그리고는 자기는 자기대로 그냥 자기 수사 검사를 지휘하는 거예요. 검찰총장 고유 권한이니까. 그래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두 번째 그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내용 자체가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검찰총장의 검사를 상대로 한 조직 내의 수사지휘 권한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이 좀 과도하게 그건 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법이라는 게 입법 취지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복잡한 조항을 뒀을까? 그러면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그 검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장치예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봐야지. 절차적으로 무슨 뭐 그럼 검찰총장을 통해서 검사를 지휘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뭐 하나만 한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입법 취지가 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죠.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나쁜 짓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한자에도 나오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의자가 아니는 거지. 불이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김종빈 전 검찰총장 당시에 검찰총장이 그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사시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당한 그 수사지휘권, 천정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결국은 옷을 벗은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이제 뭐 옷을 그것도 이제 뭐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지만 결국은 이제 뭐 압박해서 그건 한 거의 의미죠. 그렇죠. 검찰총장이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이 사퇴한다는 얘기는 이건 나 못 해먹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이걸로 이제 사실상 이게 이제 할복이죠. 뭐 나는 죽음으로써 너에게 항거할게. 옛날 이제 선비 정신이죠. 그런 거죠, 뭐.
못해 먹겠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누가 자주 쓰시던 말씀이신데 그 당시 이제 예, 그 당시에. 네. 돌아가신 분이니까 예, 뭐. 맞습니다. 자, 예. 뭐 추미애 장관 입장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또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수사지휘권은 수용하고 두 번째는 제의를 요청한다. 그래서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제보해달라. 이렇게 지금 아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검찰총장은 그만둘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저는 계속 한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만두면 안 된다? 네, 당연히. 뭐 오늘 그 기사도 있었더만요. 그 조국 장관이 옛날에 했던 말대로 치사하고 더러워도 버텨라고 예전에 윤석열 총장한테 얘기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더럽고 치사해도 버틸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가장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가 삼권분립인데, 그렇죠. 이거는 저는 도대체 어느 나라에 요즘 살고 있는지가 오히려 그 조직 내의 문화를 개선할 땐 저런 방식으로 중앙정부에서 막 해가지고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안에서의 기관 내에서 우리가 분립될 행정과 입법과 사법으로 나눠져 있으면 사법기관 내에서 안에서 자정 능력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위에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좀 계속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문재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좀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 자체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이후에 절대 검찰청 앞에 서지 않겠다라는 굳건한 의지를 좀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역대 모든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뭐 작은 문제든 큰 문제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정치적 보복을처럼 또 뭐 이렇게 또 검찰들한테 잡혀가서 망신당하고 뭐 이랬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왔잖아요. 아니, 죄를 안 지으면 검찰청 앞에 설 일이 없는데. 뭐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법이라는 게 지금 다 걸면 좀 정리가 좀 돼야 되겠죠. 코에 보면 코걸이, 귀에 보면 귀걸이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당했던 그 수모를 다신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집단적 사고에서 트라우마의 일종의 나오는 전 뭐 공수처 설치도 그렇고 이 부분도 추미애 장관께서 하시는 저런 군기 잡기도 그렇고 저는 그런 차원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윤석열 총장께서 여기서 물러서게 된다면 진짜 이 자유민주주의의 이 국가 체계가 저는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 안 하실 것 같아요. 사퇴를 안 한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사퇴할 시점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세간에는 대선을 준비한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뭐 소문이 대선을 준비한다라는 소문도 있고 더 큰 뭐 꿈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또 그걸 떠나서라도 이분이 뭐 듣기로는 뼛속까지 검사이신 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다 정리가 될 텐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사 윤석열 그 이미지를 끝까지 굳건하게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조국 전 법무장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2013년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 수사팀장이 윤석열 당시 지청장이었습니다. 그때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였었죠.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정권 사람들에게서 어떤 핍박을 받는다 뭐 이런 뉘앙스로 해갖고 올린 글 중에 윤석열 형 끝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텨라 그래야 검찰이 산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지금 장관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위법한 거고 검찰 파쇼를 만드는 장본인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최근에 리얼미터에서 조사했었는데 두 자릿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낙연, 그 다음에 이재명, 그리고 세 번째 3위에 랭크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선 도전을 할지 안 할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검찰 안팎의 시각이 있습니다. 검찰이 결국 수사권 조정도 내주고 공수처까지 옥상옥으로 만들었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마저 지금 사퇴한다면 검찰이 종이 호랑이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파 쪽보다는 이제 좌파 쪽이 가지고 있는 되게 독특한 성향들이 있어요. 예. 이게 약간 이제 자기 확신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그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모든 사태의 근본에는 조국 사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소위 윤석열 총장과의 이 대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표출되기 시작한 것들이 본격화된 게 조국 사태잖아요. 그게 그렇죠. 대표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해서 그 지금 윤미향, 조국 이런 류를 보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 소위 위법 부당한 거, 불이한 일들을 개인적으로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작은 걸로 축소시켜요. 아, 그리고- 본인들이 했던 예, 것은 예, 네. 그거는 격가지로 하고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살려주려고 하는 경향들이 아,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것도 검언유착이니 뭐 이렇게까지 나왔지만 네. 본질적으로는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 싶은 거예요. 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이렇게까지 가야 될 일인가요, 이게 지금? 그런 일은 아니죠. 예. 이게 무슨 뭐 나라가 지금 뭐 들썩들썩할 일인가요, 이게? 신라전에 진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지. 문제 있을 네. 수 있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 가야 될 문제가 아닌데 검언 유착은. 근데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본질은 뭐냐? 음. 다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 정도까지 갈 정도면 대통령하고 직접 연결된 뭐가 있다는 걸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럼 고리를 일찌감치 끊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손을 못 대겠다는 거란 그래서 말이죠. 윤석열 네. 검찰총장 체제를 여기서 종집을 찍겠다. 종지부를 찍든가 아니면 검찰로 하여금 음. 더 이상 뻗어나오지, 범접할 수 없도록. 더 이상 뻗어나오지 못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액션 있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이제 뭐 울산시장 선거 네. 개입 의혹 사건이라든가 뭐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굴러가고 있죠. 굴러가고 네. 있지만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야 뭐 선거니까 그건 뭐 다시 하면 되지만 신라젠 같은 경우 만약에 그것이 정권 차원에서 뭔가 벌어진 일이라면 왜냐면 수조 원에 관련된 거 예, 수많은 예. 사람들이 그렇죠. 관련된 그렇습니다. 거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 했던 일이라면 이거는 뭐 저기 노태우 대통령 이후로는 처음 벌어지는 일인 거죠. 그렇죠. 네? 천문학적인 또 금액이 또 금액 자체가 네, 차원이 맞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뭐 윤석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다툼이 아니라 그러면 더 본질적인 부분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죠. 대통령을 겨냥해서. 왜냐하면 이건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를테면 검찰 캐비넷 속에는 무언가가 담겨져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거를 꺼낼지 말지에 이 기로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좀 더 칼을 어디까지 더 뻗을 수 있는데 네, 지금 네. 멈추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 예. 그러니까 뭐 검찰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조정권은 검찰 고유 권한이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검찰이 정치를 하는 이제 수단, 권력기관이라고 얘기하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그 가장 중요한 거면 그걸 갖다가 막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럼 결국 청와대죠, 뭐. 그래서- 저희도 뭐 경험해 봤지만 청와대죠, 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검찰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거 아닌가요? 그 검찰 개혁하고 상관은 없죠. 아, 예. 없나요? 네. 그건 왜냐면 어떤 권력기관이든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무슨 수로 못하게 막을 거예요. 무슨 수로. 예. 그렇죠. 무슨 수로.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저같이 이제 미친놈들은 네. 검찰의 모든 조사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자 뭐 이런 주의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네, 네. 공개하자. 그러면 아마 네. 이런 걸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음. 수사를 저기 증인 신문도 다 실시간으로 저기 공개하든가 아니면 녹화를 떠서 네.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자. 저는 검찰 조사도 네, 다 네.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는 이걸 무슨 수로 제어하냐고요. 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특수성인데 그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어디나 똑같이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네. 미국은 이제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거고, 일본도 이제 똑같이 내각 수사권에서 이제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인데 예, 예. 그거는 결국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거는 지난번에도 조국 사태 때도 나왔죠.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허공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를 하겠다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럼 검찰을 없애야 돼요.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아예 없애야지만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다. 그럼 그걸 아, 어디로 네. 가잖아 일단데. 그렇죠. 경찰로 가든 공수처로 가든. 그럼 거기 공수처, 똑같이 네. 생깁니다. 예. 그래서 공수처가 사실은 그 정권에 수발을 드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우려가 맞는 게 뭐냐면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다른 권력기관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도 얘하고 똑같이 돼요. 얘네가 얘네들끼리 다투거나 아니면 얘네가 둘 다 쎄쎄쎄해서 네. 더 개판되거나 그런 거지 권력기관을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견제가 되나요? 그럼 이제 공수처를 견제하기 위한 공공수처를 또 만들면 되겠네요. 고공수처를 만들든지. 결국은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게 뭐냐면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1920년대 30년대로 거슬러 가면 네네. 소위 얘기해서 사회민주주의, 의회를 중심으로 한 제도로 가는 좌파가 생기고 소위 이제 러시아처럼 직접 소위 얘기해서 인민위원회식의 좌파가 두 결로 예. 갈라져요. 예, 결국 예. 이제 인민위원회식 좌파는 망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의회제도로 편입돼서 사회민주주의로 갔던 좌파가 지금 유럽에서 이제 강세를 띠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딱 보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좌파들이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묘하게 그런 식의 것들을 자꾸 따라하려고 그래요. 인민위원회식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봉건이 있어갖고. 위원회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네. 자꾸 이 제도 밖에서 뭔가를 자꾸 완전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일당 독재 스타일인 거죠. 그렇죠. 예, 예, 딱 이게. 그러니까 자꾸 옥상옥들을 만들어요. 이게 특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예. 소위 러시아도 그렇고 저기 뭐야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뭐 위원회가 많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위원회에 또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또 위원회가 있어요. 네. 중국도 보면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명함을 보면 이 사람의 정확한 위치를 몰라요. 이 사람이 부총리급인지 장관급, 이거 나중에 설명해줘야 알아요. 이거 다 따로 우리가 설명서를 봐야 알아요. 우리는 그냥, 거긴 부장, 부부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예, 예. 그 장관급이 여러 명 됩니다. 부장만 장관급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네, 위원회도 네. 또 부위원장이 또 장관급이고 또 부총리급이 있고 또 뭐 총리급이 또 여러 명 돼요. 아, 예, 예. 그러니까 헷갈려요, 진짜. 만나면. 이 급 따지는 게 외교 의전장. 중국 같은 경우도 예. 그렇죠. 부총리급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고. 이게 지금 이게 좌파만 되면 뭐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져요. 기구가 뭐가 많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아, 예, 예. 지금 이번에도 곳곳에 그냥 부처에도 위원회 만들고 무슨 뭐 조사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여기에 사실상 그렇죠. 장관 옆에서 자문위원회도 아니고 장관보다 더 막강한 권한들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 정부 들어서 예, 예. 무슨 진상조사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현상들이 네. 우리나라 저기 헌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소위 해서 의회를 중심으로 간 이 민주주의 체계하고는 크게 엇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뭔가 자꾸 개혁을 얘기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네, 그 본질적인 이면에 보면 묘하게 그런 것들을 닮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회민주적인 예, 예, 형태의 아니, 사회민주적이 아니고 인민민주적인 인민민주주의. 형태인 거죠. 음. 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지금 헌법을 직접적으로 어기지는 않지만 이 행태들을 보면 그런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품고 있어요. 예, 위험한 예. 발상들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뭘 옥상옥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1930년대 40년대 이런 걸로 흐름으로 보면 소위 해서 의회가 아닌 의회를 비껴나서 뭔가 직접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 욕구들 예.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그거는 민주주의보다는 약간 사회주의 쪽에 가까운 거네요. 그렇죠. 인민민주주의 쪽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훨씬 네. 이제 사회주의 쪽에 가까운 거죠. 네네. 그러면 그 보수 유권자들이 의심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죠. 예. 예, 뭔가 그렇죠. 자꾸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뭐 이 검찰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문제가 돼서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뭐 당연히 개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래서 분권형 좀 개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대통령의 권한을 일단 최대한 좀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좀 줄이자. 네, 줄여야죠. 왜냐하면 이렇게 공수처를 만들든 뭐라도 이게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 검찰이 정치권하고 결탁하고 또 이 대통령제에 있는 청와대와 결탁하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도 좀 줄이고 또 검찰 같은 경우에도 미국처럼 선출했으면 좋겠어요. 선출해서 최대한 좀 이게 권한들이 분산시키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옥상에 옥상을 만들고 옥상에 옥상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 또 누가 감싸고 뭐 이렇게 자꾸 넌센스처럼 안 돌아가고 제일 좋은 거는 이 국민들의 이 총의를 모아서 선출된 사람들이 그 권한을 한 명하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체계가 좀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하지. 좀 이상한데 뒤죽박죽이죠. 네, 뒤죽박죽 막 이게 지금 뭐 총리도 있으면서 뭐 막 이렇게 이상하게 지금 맞아요, 돌아가는데 이걸 한번 이제는 논의할 때가 됐다. 근데 보면 민주당도 신기하게 이 대통령 분권형 개헌을 안 하고 싶어요. 오히려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고 토론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람들 분권형 개헌 안 하고 싶어요. 다만 원포인트 개헌해서 이 사람들은 4년 중임제를 하고 싶은데 그 4년 중임제는 5년 볼 사람 8년 봐야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권한을 더 길게 연장하고 싶은 거지 이 사람들은 너무 길다. 네. 힘들어 죽겠는데요. 지금도 8년 못 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정치개혁도 하고 이 검찰개혁도 하고 또 이 언론개혁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쪼개야 된다. 그 사람이 가 있는 권력을 나눌 때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민주당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뭐 여러 사람, 우원식 전 원내대표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거론됐었는데 대부분 다 불출마를 선언하고 뒤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현 국회의원이고 김부겸 전 국회의원, 전
행안부 장관을 하셨었죠. 이 두 분, 사실상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인데 두 분이 당대표를 놓고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 미리 보는 대권 경쟁이 됐는데 이낙연 대 김부겸, 어느 분이 이길지는 대충 짐작은 하시죠? 뭐 지지가 지금 이낙연 전 총리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가 아니라 거의 원사이드하게 기울어져 근데 있어요. 저는 또 그렇게는 안 보는 안 측면이 봐요? 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친문 계열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김부겸 장관님 밑으로 많이 가 있었어요. 제가 요거는 지금처럼 이제 이낙연 총리께서 완벽한 대권 후보로서 이제 자리 잡기 직전이긴 했지만 행안부 장관하고 계실 때 보면 소위 말하는 지방에 가까운 노조위원장부터 해서 그 친문들 이 사람들이 김부겸 당시 장관 쪽으로 많이 갔었어요. 김부겸의 스킨십은 또 아무나 못 따라가잖아요. 못 따라가죠. 근데 이낙연 총리께서 원체 이 달변가 하시다가 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어려웠던 시간들을 잘 이끌어셨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평가 속에서 지금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우 유리한 형국에 계신 건 맞지만 김부겸 전 장관님의 그 잠재력 무시할 수 없다. 포텐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잠재력, 그러니까 반전의 카드는 어떤 그 조직력, 그렇죠. 아니면 스킨십에서 나올 수 있다. 조직력에서 나올 수 있다 봅니다. 이 소위 말하는 친문 세력의 조직력 무섭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세로는 이쯤 되면 쭉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정권 초기라든가 이렇게 대선을 1년 이렇게 1년 8개월 남았습니다. 놔두지 않은 네. 시점이라면 네. 지금처럼 재밌는 거를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김부겸이 이낙연을 이겨버리면 네. 여권은 대선 구도 엉망이 될 것 대선 같은데? 주자 하나를 갖다 날려버리는 날려버리는 거고. 그것도 유력한 대선 주자인데. 그러면 이제 김부겸을 대권 주자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본인은 2년 내내 당대표를 한다고 또 공언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김부겸이. 그런 거짓말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건 말씀.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구나. 여권이. 여권이. 시장님도 끝까지 한다 했잖아요. 박원순 시장님. 네. 요새 출마 준비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여권도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럴 정도의 작전이라면 무서운 작전인 거죠. 예. 그러면 김부겸을 대권 주자로 만들어가지고 한 방에 먹어버리겠다고 그러면 먹는 거죠, 예. 대구 경북 출신인데다가 얼마나 좋아요. 본선 경쟁력은 사실 근데 물론 이거는 저희 미래통합당이 천지개벽해서 어마어마하게 잘해가지고 게임이 되는 사람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해보면 이낙연 총리보다는 김부겸 전 장관님이 이 확장성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호남 출신, 강주 출신의 이낙연 총리님하고 이 TK 출신, 이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한 김부겸 전 장관님의 확장성의 문제, 표의 확장성의 문제를 보자면 김부겸 전 장관님이 좀 더 폭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 몸담은 적이 한 번도 없는 분 그래서 3명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니 그냥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김부겸이라는 인물은 이쪽에도 있었으니까 이쪽 당에 있다 이제 건너가면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확산적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미 대구 경북에 갇혀 있으면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만 하더라도 수도권 경쟁력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수도권 경쟁력이 없어요. 그리고 원래 수도권 경기도에서 군포에서 하셨죠? 3선을 하셨죠? 근데 그렇게 이 양반 여론조사나 이런 거를 보면 그러니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안 그러니까 숫자가 안 나온다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어느 지역에서든지 그러니까 수도권이 몰표가 나오긴 어렵지만 대개 한 2자리 숫자가 나오면 그래도 숫자가 나와요. 수도권에서 2자리 숫자가 나오면 굉장히 높은 숫자가 나와요. 5% 이상의 숫자가 나오거든요. 지지율이. 근데 지금 그런 숫자가 안 나오거든요. 김부겸이라는 분도. 그러면 수도권에서 2자리 숫자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지지율이 없다고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그냥 수도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수도권이죠. 수도권이 쓰고, 그 다음에 호남에서 한 50% 정도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이낙연이 30%를 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구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한 지역에서 몰표를 받으면서 수도권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한 20%대 정도의 이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안정적인 거죠. 이 차원에서 보자면 왜 굳이 이낙연이가 당대표를 하려고 그럴까? 저는 지금 이게 더 궁금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도
왜 그러면 7개월밖에 못하는 당대표를 굳이나 하려고 할까? 그러니까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네. 김부겸 전 장관이 무서운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호남이라고 하고 있는 특정 지역의 한계성을 깨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부분 다 동의하지만 사실 그거는 언론에 얼마만큼 비춰진 양이 좀 다르거든요. 이낙연 전 총리가 총리를 거치면서 TV에 노출되고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타임이 되게 많았는데 김부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없었어요. 최근에 또 주호영 우리 원내대표님한테 지시면서 더더욱 그 기회를 잃으셨는데 아,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지셨군요. 그렇죠. 아, 대구에서. 잃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이낙연 전 총리는 아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김부겸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완전히 노무현의 오마주를 갖다 붙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아니에요. 뭐 그런 느낌도 있는 데다가 네네.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께서 왜 대표를 하고 싶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그 지역적 한계를 다 넘어서지 못한 조직을 다 장악하지 못한 거에 대한 한계를 그러니까 완전히 도장 찍고 싶은 거죠. 다음 그렇죠. 대통령으로서의 도장을 찍고 싶은데 맞아. 그 도장을 찍는 방법이 당대표를 먹으면 전 조직을 다 먹고 당 조직을 다 접수했다라고 하는 게 확정나잖아요. 그러면 국민적 인지도에다가 지지도에다가 또 이미지도 좋고 당 조직까지 흡수하면 다음 대통령 이낙연 우리 뭐 총리님 큰 문제 없으면 전쟁 안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당만 장악하면, 당에서 후보만 되면 다음 대선은 무조건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근데 이게 굉장히 리스크한, 저 같으면 이제 제가 만약에 이낙연 참모였다면 이 길을 말렸을 거예요. 왜냐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게 당대표랑 굉장히 리스크하고, 그리고 이런 식의 당직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직을 맡아서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나이스하게 치르기 되게 어려워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문재인은 그냥 비껴갔잖아요. 김종인한테 그렇습니다. 주면서 네, 비껴갔, 네, 김종인 맞습니다. 위원장한테 주면서 비껴갔잖아요. 예, 약간 예, 비껴갔잖아요. 차라리 비껴가려고 그러지, 이거를 자기 손 그립을 주려고 하지 않은 자리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죠.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정국은 늘 이게 뭐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사건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당대표는 바로 이제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통령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 한 방에 그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30% 이상 쭉 가지만 한 방에 훅 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근데 이제 이 팀들이 지금 나름대로 그거 보는 거는 경쟁자가 없다라는 전제 하인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다 오만한 판단이 다 베이스에 깔려 있네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재명이 등장하면 이 판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이재명은 그러면 대법원 판결을 극복하고 지금 항소심에서 그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난다면 그러면 이낙연을 꺾고 이 상태에서도 이재명이 살아난다면 이재명은 거의 20%대를 치고 갈 수 있어요. 20%대를 지금 상황 자체에서 저는 이재명 지사께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근데 그런 희망은 헛된 희망이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김부겸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오마주를 가지고 있지만 캐릭터상으로는 이재명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가장 비슷한 사람이에요. 김부겸 의원은 이슈를 만들거나 뭐 이런 캐릭터가 못 돼요. 그래서 사실은 김부겸 의원이 노출이 안 된 면도 있지만 스스로 그런 것들을 못 만드는 면이 되게 많아요. 충분히 그럴 만한 여건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잘 못,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때도 그랬고 저게 지금 대구 경북에서 국회의원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못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젠다나 이슈가 없어요. 의제가 없어요. 자, 제가 지금 네이버 인물 검색을 좀 보고 있는데요. 좀 전에 장프로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원래 김부겸 전 장관이 보수당에서 국회의원을 처음 하셨죠. 16대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근데 희한하죠. 여기 보면 16대 국회의원 때 어느 정당이었는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로 나오네요. 이 TK에서 정치하시는데 좀 적어놓으셔도 되지 않나요? 저런 건 좀 안 되는데? 저런 건 안 되는데? 지금 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캐릭터가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캐릭터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좀 만드는데 지금 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제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좋은 기자들이 되게 많은데 스스로 이게 못 살려요. 이건 진짜 개인 캐릭터예요. 근데 이런 개인 캐릭터는 계속 가도 뭐 이재명식의 이런 걸 못 하더라고요. 그게 잘 안 돼. 그건 진짜 순수하게 개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이낙연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와 김부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박원순이 다 틀리잖아요. 그걸
뭐 이재명기 좋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시키면 안 돼요. 예. 그거는 그 망하는 길, 뭐 더 망하는 길입니다. 예. 사람도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건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상으로 가지고도 최대한 이제 뭘 해보는 거죠. 지금 이제 이번에 당대표 도전 같은 경우도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런 카드일 수 있는데 어떻게든 여기 나와서 또 대권으로 가는 거하고 이제 상관없이 그냥 갈 수 있으니까 이거 그렇죠, 갈 그렇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볼륨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좋다고 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낙연 대표인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문제는. 근데 하여간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쪽 이제 뭐 옛날에 한나라당이나 뭐 이제 새누리당 예, 이런 예. 쪽에서 계속 이제 대선 이런 거에 기획에 관여했던 입장에서 보면 아, 장 선배 또 가장 여러 번 그러니까 하셨었죠. 왜냐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하지 말라고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거든요. 당대표 하지 말라고. 아.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한 번 했어요. 비대위원장을 예, 예, 변동을 예, 해요. 예, 예. 수락을 하는데 절대 하지 말라고. 당직을 맡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예, 그게 건의되었던 사항 중에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아,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도 이제 우리 김성현 위원장님도 그렇고, 김대현 위원장님도 그렇고, 뭐 큰일 하시려 그러면 몇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직위들이 있어요. 당대표는 대변인, 아, 아니, 대변인. 예, 아, 네. 절대 대변인 하지 마세요. 아, 예, 예. 예. 이게 남 얘기하는 사람, 적어놔야 되겠다. 완전 남 얘기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아, 예, 네. 그냥, 그래서 뭐 큰일 하시려면 대변인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 보시면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의 핸디캡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은 다 좋은데, 많이 알려줘도 좋잖아요. 예, 예. 근데 본질에 들어가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아, 여기 본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거에 이 대한 퀘스천이 남는 거예요. 아, 예. 외양은 있는데 음. 저 사람이 어떤 정치를 추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을 해오고 어떤 아, 예, 의제를 예. 끌고 가고 그러니까 좋은 당직을 맡잖아요. 그럼 사람이 거기에 매이게 돼요. 아, 그래서 자기 정치라고 하는 걸 잊어버려요. 그렇죠. 매일 예. 자기가 대변하는 게 마치 자기 정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아, 예. 그게 정치의 역량을 많이 깎아먹습니다. 그 다급적이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 예. 다급적인 그런 거 하지 야, 마세요. 이거 완전 꿀팁이다, 꿀팁. 예,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만나는 네. 분한테 큰 정치 하시려면 대변인 하지 마시라고. 자, 2030 혹은 뭐 40대 초반까지도 지금 대변인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기 잘 귀담아 들으셨습니다. 빨리 사표 내고 나오시는 게 네. 좋아요. 예. 자, 저희가 이낙연, 김부겸 그리고 이재명까지 왔는데 조금 더 나가 볼까요?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계십니다. 네. 저는 사실 이번 외교 안보 라인 교체에서 가장 주목하는 사람이 이인영 내정자입니다. 박지원 전 의원이 국정원장에 가는 것이 논란은 더 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정치적 제목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혹은 뭐 성과를 내면 더 금상첨화할 거고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차기를 바라본 제목으로 좀 나름대로 키워주겠다라고. 그래서 사실은 통일부 장관에 거론되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제치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통일부 장관이었네. 통일부 장관도 거론됐었고 국정원장도 예, 거론됐었죠. 근데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통일부 장관 내정은 상당히 저는 차기 대권 구도에 잔잔한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한 이제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소위 386 운동권이 지금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고 지금 백업 그룹으로서 점점 성장해 와서 지금 권력의 거의 한 80% 이상을 장악한 거잖아요. 정점을 못 찍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386 운동권 세력에게 집권을 허용할까? 대통령직위를 국민들이 허용할까? 이 본질적인 질문에 한번 그러니까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왜냐면 우리가 지금 386 비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해서 국회의원을 하든 뭐 여러 가지 권력의 주변에서 권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여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허용을 하는데 만약 임종석, 이인영 이런 사람들 우리 지금 너무 우상호도 있고 우상호는 좀 이미지 좀 다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허용할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하나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바로 이번 대통령 선거 다음에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무슨 이렇게 큰 그렇게 역할을 하기가 본인이 직접 그거 하기는 왜냐면 이인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캐릭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386 세력은 팀이거든요. 그렇죠.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제 그룹이 움직여서 이제 그 중에서 누구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거 하는 수는 있지만 혼자서 무슨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적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소위 해서 외교 안보 라인 교체는
대북 문제가 많이 이제 스텝이 꼬여서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을 어떻게든 좀 커버해서 왜냐하면 남북 문제가 대북 문제가 지금 그나마 국정 전반기를 이끌었던 핵심 축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무너지고 지금 이제 소위 해서 복지라든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커버하면서 가는데 네. 이거를 계속 지금 무너뜨리면서 갈 수는 없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는데 오히려 더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뭐 그것도 의미 있는 말씀이십니다. 저도 뭐 그 음.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지난 총선에서 패했다면 지금과 같은 라인업의 인선은 절대 불가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역설적으로 임기가 1년 8개월밖에 안 남은 대통령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끔 모든 주변의 환경 여건이 다 조성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비교적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다음 스텝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거고 여전히 그 남북 문제를 성공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사안에 이 중차대한 사안에 가장 전면에 이인영을 내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을 예. 해봅니다. 네. 워낙 그 386 운동권 내에서 이인영이라는 인물 자체는 사실은 대외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노출이 안 돼 있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상호나 네, 맞습니다. 네. 임종석에 비해서는. 네. 근데 굉장히 전략적이고 하여간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인물 자체의 캐릭터가 굉장히 훨씬 더 비밀스러운 인물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역할도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예.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대요. 그러니까 네. 모든 일의 기반을 이인영이 닦아놓고 그 위에 이제 임종석이 이제 올라타고 이제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인물이죠. 386 운동권 내에서도.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이제 의미 부여를 강하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뭐 드러나는 걸로 봐서 이인영이 이제 소위 해서 통일부 장관 하는 거는 어떻게든지 꼬여 있는 남북 문제를 좀 더 풀어내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좀 원활하게 좀 대화를 많이 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 게 아닌가. 이제 거기다 좀 우선 방점을 찍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죠. 대권 구도까지는 뭐 지금 현재도 이제 많이 있으니까. 자, 김부겸, 이재명, 이낙연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산으로 가는 부동산 정책, 좌충우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부자가 된 이 문정권 인사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인데요.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채는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 시절에 있었던 청주에, 다른 한 채는 13평짜리 강남에 있었는데 집을 팔라고 했더니 청주에 있는 집을 달랑 파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몸으로 옮겨냈습니다. 똘똘한 한 채, 강남 불패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하죠. 아니 가만있어. 김프로는 지금 어디 살죠? 전 송파의 거여 아파트라는 곳에 거여 아파트. 거기서 전세로 지내고 있어요. 전세로? 예. 너무 비싸요. 거여 비싸고 아무튼 뭐 그러나서 이 노영민 비서실장께서 사실 저는 집을 팔았다고 하길래 당연히 뭐 그래서 저는 이 집을 왜 팔아야 되는지 솔직히 좀 뭐 불만도 좀 있습니다만 문제의식이 좀 달리하지만 그 자기가 자꾸 팔으라고 하는 게 이 정부가 갖고 있는 게 체계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안 팔고 있다가 이제 기사가 되니까 팔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청주를 집을 팔았어요. 저는 당연히 서울집을 팔 줄 알았어요. 나도 당연히 서울집을 팔 줄 알았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더 정치는 안 하시겠다라는 건 이제 뭐 의미이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니 강남에 출마하시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청주에서 정치 안 하고 강남에 출마하려면 강남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뭐까지 뭐 사람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저희 충북을 버린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러네. 충북을 버렸네. 강남을 선택하고 충북을 버리는 선택이었고 또 이러면서 막 이게 얼마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 청와대에 있는 10명 이상의 집값이 뭐 10억씩 올랐다 막 이런 그렇죠. 최근에 막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을 들으면서 사실 집안 채상이 너무 힘들거든요.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 완벽하게 네, 불가능하게 불가능하죠. 이제 LTV 기준도 막 계속 줄어가지고 그렇죠. 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내서 집 사고 할 때만 하더라도 그나마 이제 뭐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집을 우리가 이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구입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집을 구입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드님이신 문재용
씨잖아요. 문준용. 네. 철저하게 문준용 씨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네. 빈대수 집사라해서 빈대수집을 사고 그때는 아버지가 집값을 올려주고 팔아서 2억 이제 넘는 아버지가 집값을 올려준 건 아니고 아버지 시절에 집값이 올랐고 아버지가 올려준 거죠. 부동산 정책 이 정도면 망쳐먹었어요. 아, 이렇게 망쳤으면 아버지가 올려준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 참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화번호 이따 올릴 테니까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부터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번 더 강하게 합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정책 자체가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우습게 소리를 할 만큼 되게 암담해져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 사실 노무현 정권이 무너진 것도 사실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주요했죠. 얘기하잖아요. 네, 이 주요했죠. 정부가 하고 싶은 이 부동산 정책이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좀 이 주제가 있어서 찾아봤어요. 네, 네. 이 뭐 일관성이 없어요. 뭐 이거 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혼란만 가중되는데 국민들 혼란 주셔도 돼요. 근데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까지 박탈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정부가. 자,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그 국회에 국토위원회, 기재위원회 또 다주택자분들이 또 많다고 하시네요. 아마 그 미래통합당만 해도 수십 명의 그 이중주택 이상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집이 2개 있는 게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집이 내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해야지 집이 2개 있는 사람을 때려잡는 게 정책의 핵심이 돼도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우리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저는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거라고 하는 거는 네.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가지 자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거 게 이전의 자유가 이제 있죠. 속에서 이제 이 자유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거 이전의 자유잖아요. 네, 내가 맞습니다. 살고 싶은 네. 곳에서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집을 사는 길을 어떻게든지 정책적으로 막는다고 하는 것은 그 주거 이전의 자유를 아주 심하게 침해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니 근데 집을 사지 않아도 주거 이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물론 할 수 전세나 있죠. 월세나 예. 뭐, 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막아버리는 거니까. 선택지를 좁힌다. 그렇죠. 그건 뭐 자유를 제한하는 게 되는 거죠. 사람을 결국은. 압박하는 방법이 꼭 뭐 노골적으로 뭐 칼로 찔러서 압박하는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찌를 거야라고 하는 것도 네, 그렇죠. 자유라고 하는 부분을 침해하는 게. 네.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는 보면 그러면 집값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그러니까 속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 지역 내에서 차이가 나는 게 과연 한국적 상황이냐?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전 세계적인 어디나 상황- 마찬가지라는 네, 네. 거죠. 본질적으로. 네. 예. 근데 왜 이렇게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면 예, 예. 이걸 정치 수단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에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적 원리도 들어가지만 사회 원리도 들어가고 교육 원리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렇죠. 맞습니다. 인간의 또 이제 이기심과 욕망 이런 것도 들어가는 네, 거잖아요. 이 복잡하다라는 걸 갖다가 정치라고 하는 가장 이 칼이 예리한 게 들어가서 늘 한 방에 끊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 한 방에 끝내다가 계속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한 방에 안 끊어. 뭘 하나가 끊어진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100% 동의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정권이 자꾸 자기 임기 내에 이 부동산 정책도 뭔가 이 성과를 내려고 하는 잘못된 이 간섭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은데요. 노태우 정권 때 그 당시 뭐 공공주택인가 공급 엄청 한 거를 결국에 혜택은 김영삼 정부에서 본 거고 다음 정권이 혜택을 보니까 됐죠. 그리고 뉴타운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행복주택도 박근혜 정부에서 한 거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덧보고 있는 거예요. 여긴 저 은평뉴타운이나 뭐 아니면 하남 미사지구도 다 사실은 전 정권에서 다 계획해서 그럼요. 시도했고 지금 혜택을 볼 만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을 너무 단면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정권에서 해결하겠다는. 네, 그리고 이 다주택자가 문제일 수 있어요. 분명히 문제일 수 있고, 이 갭 투자하고 하시는 분들 문제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지금 이런 겁니다. 청약을 저희가 60점 이상이 안 되면 청약이 되질 않거든요. 당첨이 안 돼요. 근데, 청약 점수가. 네. 근데 보통 가는 사람 평균 점수가 다 60점 이상이에요. 아니면 넣지를 못해요. 근데 60점이 내 소유의 집이 한 개라도 가지고 있으면 60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겠지.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공급량이 딸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 비율하고 매매가 차이가 많이 나서 갭 투자도 예전처럼 이제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리고 쉽지 않구나. 그리고 계속 종부세 올린다 그러지 뭐 자꾸 하니까 세금 계속 올린다고 하죠. 이 소위 말하는 갭 투자하던 방식의 이 부동산 시장은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될까를 보면 결국에는 공급량이 딸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 위례 신도시 제가 송파병에 살고 있는데요. 만약 위례 신도시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주위의 집값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 옆에 삼성 여기 지금 새로 생긴 공급이 이제부터 되니까. 당연하죠. 이게 모든 게 시장 경제 법칙은 수요와 공급이 그렇죠, 따라야 그렇죠. 되잖아요. 맞아. 여기 지금 앞에 있는 별내 신도시도 그렇고요. 이 삼성 남양주 별내. 네, 여기도 그렇고 그 주위에 신도시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일대는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거라는 거죠. 강남도 거기 지금 그린벨트 지역 풀어서 저는 그냥 아파트 다 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원하잖아요. 이거 지금 국민들이 맞아. 강남 살고 싶어 하시고 옳소. 저는 그래서 해서 나도 강남에 강남 살고 싶은데. 아 그러면 집값 떨어질 거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네, 그러니까 맞네. 이 공급량 물론 다주택자들 그리고 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여러 사람들이 막 갭투자를 나눠서 하고 그래서 실소유를 원하는 희망자들이 주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강력한 정책으로 막아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량을 최대한 늘려가지고 실소유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좀 다양하게 공급을 하면 집값 자연히 떨어집니다. 이 볼펜 하나가 한 개니까 지금 이게 1,000만 원 달라고 하면 1,000만 원에서 누군가 필요하면 사겠지만 두 개가 되면 500만 원 되는 거고요. 근데 세 개가 되면 300만 원 되는 거예요. 집값이 너무 떨어지면 부동산 경기가 추락을 하고 그 그러면 뭐 근데 국가가 그거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공급량을 되겠지. 조절해야 되겠죠. 조절해야죠. 그래서 네. 미국도 그것 때문에 일본 사태가 벌어지고 결국에는 미국발 경제 위기가 전 세계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있었죠. 될 사태가. 거였지만 물론 그 조절해야 됩니다. 조절해야 되면 단순한 논리로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분명한 거는 공급량은 딸린다. 그건 지금 당장 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하러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은 딸림을 느낍니다. 아, 피부로. 그렇구나. 자, 근데 이거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해결했던 방식이 아까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그 부태우 정부에서 한 200만 원을 이제 뿌려서 주택을 200만 원. 네, 네. 올린 적이 있고 MB 정권 하에서는 이제 그 속에서 공공부문의 물량에 그 원가를 낮추는 방식을 썼어요. 아, 예. 원가를 속에서 그때 당시 에 이제 뭐 아파트 반값 아파트도 네. 막 나오고 막 그러면서 예, 아파트 원가 공개 이거 논쟁이 예, 붙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간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공공부문은 저기 LH공사부터 시작해서 HS공사 이런 게 있었죠. 공사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 서울도 있고 이제 토지주택 공사가 있으니까 그게 처음에 원가 공개하다가 나중에 흐지부지 됐지 네.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원가도 최종적으로 공개 못했죠. 네. 결국은 거기서 이제 원가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너네는 그 소위에서 토지 아하. 공급가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너네는 민간보다 훨씬 더 그렇죠. 싸게 네, 하는 싸게 거니까 하는데, 공공 그걸 하니까 싸게 분양해라. 라고 해서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식으로 또 공급량을 또 맞춰 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그 그게 말씀 짓고 나서 분양받고 나면 옆 동네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랑 똑같이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저도 이제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저기 용적률부터 해서 이 고층 아파트를 허용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서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그린벨트를 푸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지만 우리가 행복 숙제 줄 때도 이제 뭐 그 철도 위에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터 이런 거 쓸 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에 있는 도심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대문 안쪽은 그러면 약간 좀 저층으로 해서 그렇게 짓는 주택 구조를 가지고 있고 네. 차라리 그 외곽 쪽에 있는 소위 강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뭐 은평이든 뭐 이런 지역은 뭐 초고층이 가능하도록 해준다든가 예. 초고층집을 만들어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울 도심 내의 공급량을 늘려줘야 돼. 이거 외곽의 공급량을 도심 내에 늘려야죠. 도심 내에.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돈 있는 분들과 나이 드신 분들이 도심에서 약간 빠져나가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이걸 좀 뭔가 좀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호주나 이런 데가 다 그렇거든요. 도심에는 고층 이런 게 몰려 있어서 거기 가격보다 외곽 쪽에 나와 있는 큰 주택의 가격이 비싸요. 더 비싸죠. 타운하우스 이런 것들이 훨씬 비싸요. 우리가 상상할 줄 알 싱글하우스들 정도의 엄청 비싸요. 근데 그분들은 거기서 되게 사시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강남 서초구에 몰려 사는 분들이 사실 그런 데 나와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약간 벗어나서. 네. 그리고 저런 데는 이제 좀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 와서 살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게 네, 다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도시 구조나 이런 것들을 좀 바꾸면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에 대한 공급을 도심에다가 대폭 늘려야 돼요. 도심에다가. 외곽에다 자꾸 늘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계속 도심 집중 현상만 가속화시켜줘요. 왜? 살아보면 다 여기가 비교가 돼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소위에서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물량을 갖다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 도시에 지금 다 재건축, 재개발 문제가 다 걸려 있는데요. 얼마나 지금 이게 잘못 가고 있냐면 빨리빨리 해줘야 해서 물량을 늘려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네, 용적률 300%예요. 처음 뭐 시작하면 기부 체납 좀 처음에 300%인데 200%에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용적률을 처음 승인을 그래서 기부 체납 얼마큼 해주면 50% 올려주고 계속 올려주고 30% 올려주고 임대주택 몇 개 넣어주면 몇 % 올려주고 이러면서 계속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 안 내주고 그러니까 이게 도정법을 빨리 개정해가지고 이 최대한 빨리 이 재건축 재개발도
주민들이 원하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실소유자들이 원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분담금 내고 해가지고 짓겠다라는데 왜 그걸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박원순 시장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다 같이 하얀 평준화해서 다 같이 못 살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 참. 이렇게 갈 수는 없는 자, 거죠. 그러면 원희룡 제주지사가 나는 강남에 집을 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그런 얘기 도대체 왜 하는지. 왜 하는? 근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걸 수호하고 그 가치, 헌법 가치를 통해 가지고 이 나라를 좀 더 잘 살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이 완전히 그거는 포퓰리즘적으로 강남 사는 사람 죄졌어요. 열심히 그러니까. 살아가지고 맞아. 자기네들 일군 재산으로 강남이라는 걸 살고 있는 건데. 아, 사이다 발언이야. 아니, 그리고 그 네. 사람들도 더 좋은 거 살 수 있지만 강남이라는 그곳에 물론 그렇지. 학군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뭐 그런 해결해야 될 우리 정치권 부분을 제가 다 손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그들이 선택하고 있는 돈에 그 비싼 돈에 그 좁은 집 가서 살겠다라는 본인의 의지를 왜 욕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원희룡 지사는 거니까. 목동 사실 때 아이들 교육을 다 하셨을 거예요. 자, 그 여기서 유일하게 강남에 집을 가지고 계신 우리 장프로님, 장프로님이 제가 네. 제가 강남까지 진입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네. 97년도에 결혼했으니 97년도에 결혼해가지고 강남 서초에 전세를 처음 갔을 때가 2009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한 12년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네. 열심히 벌어서 네. 모아서 제가 저축해서 저기 은행- 광명시 하안동에서 네. 동작을 거쳐가지고 예, 이제 예. 그렇게 이제 네. 운전을 타고 와서 이제 그렇죠. 거기 전세를 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전세를 벌어서 모아서 은행돈 땡겨서 보태서 집을 한 채 강남에 샀는데 그것을 마치 강남에 집이 있는 것이 잘못되거나 혹은 눈치를 봐야 근데 되는 제일 네. 억울한 거는 이거예요. 세금 많이 내거든요. 세금. 네. 진짜 세금 많이 내거든요. 네. 이 세금 가지고 박원순 이런 인간들이 네. 그 박원순 시장님이 네, 박원순 시장 이런 사람들이 또 폼은 지가 다 잡아요. 또 이 돈 가지고 애들 수당 주고 그러니까요. 청년수 아니 경기도하고 서울이 무슨 돈 가지고 이거 할 것 같아요. 결국은 부동산세 부동산세가 지방세잖아요. 전형적인 지방세잖아요. 예. 부동산 재산세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재산세가 기본적으로. 아니 뭐 그 말씀하시니까 서울시의 수입 지출도 한번 들여다보셨나요? 서울시 수입 지출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죠. 지금 들어가고 예, 계시죠. 예, 네네. 예.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는 돈을 함부로 막 쓰고 있는 경향이 있죠. 함부로 막 쓴다기보다 네. 그냥 이제 경기도보다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워낙 재정이 여력이 있으니까 규모가 크니까. 예, 네. 여력이 있으니까 시장 독자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죠. 음. 그러니까 중앙정부만 쳐다봐서 그런데 이게 서울시 네. 자체는 지금 무슨 서울시는 외관상으로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돈은 많이 써요. 근데 그거 어디 쓰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 지금 서울시의원 3명인가 4명밖에 안 돼요. 미래통합당이 정확하게 6명. 6명 있습니까? 지역구 3명, 지역구 예, 3명 6명 있어요? 그러면 108명인가 되는데 거기서 6명. 그렇죠. 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있습니다. 이러면 시장이 그런다는 겁니까? 이는 무슨 이? 얘기가 안 되니까. 근데 사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인기가 없잖아요. 그건 좀 인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런가요? 이 양반이 지금 3선이잖아요. 예. 8년인가 지금 그 중간에 중간에 재보궐선거 들어갔으니까 들어가지고 지금 한 지금 8년 8년 정도 정도, 했을 겁니다. 네. 굉장히 긴 시간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양반이 서울 시민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음. 대선 후보 주자 지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냥 서울시장만 단독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왜냐면 예. 대선 후보 지지를 이 사람이 그렇게 잘했으면 옛날에 이 MB를 봐서는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8년 동안 제가 근데 이렇게 저도 서울시민 이렇게 봤는데 8년 동안 이 사람이 뭘 했지? 한번 이렇게 제가 둘러봤어요. 예.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이분이 저기 뭐 태양광 뭐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디 서울에다가요? 어디 뭐 가가호 뭐 한다고. 예. 뭘 서울에다가 뭘 해요? 그다음 뭘 했더라? 무슨 아름다운 뭘 했죠? 하여튼 뭐 뭘 하긴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잘 기억이 근데 나지 돈을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음. 돈을 진짜 많이 썼습니다. 복지 예산이 거의 들었죠. 그 양반이 돈 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1년에 소액에서 몇천억씩 들었나? 해가지고 이 소액에서 이런 강북 지역에 있는 집들을 사요. 단독주택 이런 집들을. 집을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데 리모델링 그걸 사요. 아예 사서. 아예 사서 이걸 갖다가 뭐 민간 위탁하거나 뭐 다른 네. 형태로 이걸 운영을 해요. 예를 들면 한옥 같은 걸 사서 그거를 그렇죠. 민간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근데 그거는 이제 주고. 예를 들어서 복지단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공익하는 단체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뭐 네. 임대를 하거나 네. 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요. 아니 그럼 그런 예산으로 서울시가 집을 지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지금 서울시장이 한 거는 아름다운 재단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일하는 게. 네. 복지단체 운영하는 거랑 민간단체 소위 해서 지자체를 운영하는 거를. 시민단체를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예.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지지하지 않아요. 보면. 거의 지지하지 않겠죠. 거의 1%밖에 안 나오니까 네, 지금은 지지율이 이제 좀 낮게 나오죠. 네. 네. 낮게 나온 정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서울시장을 8년을 했으면 잘했으면 서울시에서 한 10% 이상만 넘게 나와도 지지율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죠. 네. 서울시 경기도나 인구가 서울시에서 20% 나오잖아요. 그럼 예. 바로 10% 넘어가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여기 인구의 과반이 사는 데인데. 과반이 아니라 서울, 네. 경기, 인천 합치면은 네. 전국보다 더 크다는 거 네.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하는 거는 8년 동안 했던 거에 대해서 점수가 없다는 거죠. 뭐 쇼는 많이 했어요. 쇼는 네. 많이 했는데 실질적인 게 없어요. 야, 근데 그렇게 하시고선도 조기에 그만둬서 대선 출마를 하는 거를 지난번에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글쎄, 뭐 아들내미 데리고 오셔야지 대선 출마하시는 거 아닌가? 그게 또 카드일 수 있죠. 정말 또 아무 문제 없이다 해가지고. 예. 자, 부동산 공급량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프로도 강남에서 한번 내 집 갖고 살아봤으면 그런 소망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딴 지역에 사는 송파병. 우리 지역에 송파병. 네, 강남이죠. 송파병이 강남이잖아요. 네, 강남이죠. 네. 예, 저는 원주입니다. 원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해주신 우리 장프로, 김프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